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요한 안보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요즘 계속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놀라운 전과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대지 미사일이죠. 스칼프. 영국명으로는 스톰 섀도우인데 그 스칼프 미사일을 쏴서 러시아군의 지휘소를 타격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계급의 장군이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로 치면 군사령관, 그러니까 1군, 3군 사령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남부 군광구 사령관이 지금 중태에 빠졌습니다. 물론 그 휘하에 있는 참모들, 장군들 많겠죠. 지금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이 정도면 이번 전쟁 개전 이후 가장 높은 계급의 장군이 아닌가. 우리로 치면 대장급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전사 직전에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 정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을 확신하나 봅니다. 대만의 가장 큰 반도체 회사 TSMC가 놀라운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서 설치를 한 장비라고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역에 집어넣고 계속 무력 도발, 무력 시위 행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당국, 외교 당국은 입 딱 닫고 있죠. 반면에 일본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이 정말 가까워졌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 가장 먼저 확보를 시도할 전략 자산인 반도체 제조 장비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명 킬 스위치가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 ASML이 최근 네덜란드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원격 비활성화 시스템 구동 시연을 보였으며, 이는 유사시 대만의 반도체 제조 설비를 중국에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각 5월 21일 보도했습니다. ASML 측은 최근 대만에 수출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약칭 EUV 장비를 원격 신호로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미국 정부에 브리핑했는데요. 해당 브리핑에서는 실제로 원격 신호를 보내 시스템을 완전히 다운시키는 시뮬레이션이 시연되었습니다. EUV 장비는 고주파 광파를 이용해 매우 정교한 마이크로칩 트랜지스터를 인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반도체와 군용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한 대에 2억 유로가 넘는 이 장비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요. ASML 측은 정기적인 정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각국에 파견된 모든 EUV 장비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유사시 즉각 킬 스위치를 켜 장비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TSMC 마크 류 회장은 지난해 9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공장에 들이닥치면 그들은 고장나 쓸모없게 된 제조 설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ASML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TSMC 설비를 점령하더라도 TSMC의 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는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고 실제로 구현 시연까지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대만 전쟁이 정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큰 장비, 자, 이게 바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라고 합니다. ASML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회사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이 설비 분야에 있어서 세계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갔을 때 네덜란드 방문해서 이 회사 대표를 만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리 삼성에 또 우리 한국 회사에 좀 지원 좀 잘 해달라 이런 당부도 하고 있었던 그 회사고, 미국은 이 회사에 중국에는 더 이상 이 ASML 장비를 수출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했고, 이 ASML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국산화를 했는데 당연히 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첨단, 최신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 TSMC에 있는 이 장비 한 대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이걸 TSMC가 200대 갖고 있다 하니까 이 장비값만 해도 60조 원어치, 이걸 자기네들이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확보하고 일부는 갖다 쓰고 또 일부는 또 분해해서 역설계를 하고 뺏긴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하고 싶겠죠. 자,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은 너무나 높은 확률이고, 침공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확보하고 싶은 것이 이 TSMC 반도체 공장일 테고, 그러면 만약에 이 타이베이가 함락이 되고 대만이 중국 영향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는 없다 해서 이걸 파괴시켜버리자. 지금이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잘 돌리지만 유사시 원격으로 스위치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영구히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역설계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시켜버리는 이 장비를 지금 세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렇게 TSMC 장비를 파괴시켜버린다라는 이 보도를 했는데, 자,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높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한국은 대만 편을 들어줄 거냐? 미국은 대만을 도와서 중국과 싸울 텐데, 그러면 한미 동맹인데 한국은 미국의 편을 들어줄 거냐? 이걸 지금 계속 질문하는 거죠. 이때 일본은 우린 같이 싸우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굉장히 상반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심 동맹에서 한 켠 밖으로 선 밖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이죠. 왜? 정말로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이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대하고 있는 미국에 우리는 북한이 당장 급하니까 북한 일단 좀 보고 있을게요 라고 대답을 안 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는 즉시 싸우겠다 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 일본과 대한민국의 중국의 도발 관련한 발표 내용이 또 너무나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신냉전 체제가 심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주변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한반도 외곽에서 미일, 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 활동인데, 우리 외교 안보당국 지금 돌아가는 동북아 정세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연합 군사 활동이 급증했으며 특히 양국 함정의 동북아 해역 초계 작전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일본 방위성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주변 해역을 통과한 사례는 36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76건, 2023년에는 94건으로 증가했는데요. 이 가운데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역과 대마도 인근의 대한 해협에서의 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함정 역시 2021년 27건, 22년 45건, 23년 4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방위성은 23년 중러 양국이 동중국해와 동해에서 142회에 걸쳐 포착됐다고 밝혀 2.5일에 한 번꼴로 군사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 급증 정황은 군용기 접근 횟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부터 한반도 주변 군용기 접근 횟수를 급격하게 늘려 2017년 60회였던 것을 18년 200회, 19년 150회 카디즈 인근에서 군사작전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나 군함의 영해 접근에 대한 사실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 군 당국은 내용 자체를 숨기거나 축소, 은폐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군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조차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범 횟수를 대폭 축소해 허위 보고했다가 들통이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주변 군사활동 증가는 현재의 국제정세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는데요. 주변국 모두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100년 전 대한제국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에서 활동을 급증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한 2017년, 18년 이어가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급기야는 중국 해군 함정, 러시아 해군 함정이 2.5일에 한 번꼴로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다. 그런데 또 비행기까지 합하면 거의 매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군 당국이 또는 외교 당국이 밝힌 카디즈 침범했다, 또는 우리 해역 침범했다, 우리 해역 주변을 지금 자극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아주 가끔 한 번씩 있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가끔 있으니까 아주 가끔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가끔 있는 것 정도야.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5일에 한 번 함정, 그리고 비행기는 사나흘에 한 번꼴로 한 번, 합하면 매일 한 번 도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사진까지, 영상까지 첨부해가면서 이러이러한 배가 들어왔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 육하원칙에서 매일 밝혀요. 그래서 이 5월 14일부터 한 페이지 22일까지 이만큼 지금 많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다, 어떤 배가 들어왔다 하는 이 정보 자료를 일본의 합참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망료간부에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반중, 반로 감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마지막에 주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변국 중에서 누가 센지도 모르고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또 내가 잘났네, 소중하네 하면서 또 국뽕에 빠져서 정말 국제정세를 모르고 살다가 나라 뺏기고 외교권 뺏기고, 그리고는 공작이다, 후작이다 이런 자기 주니까 또 좋다고 그거 받아서 호의호식하고 살고, 그리고 백작이다 받았던 그 자는 완전히 매국노로 딱 도장을 찍었죠. 매국노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자기를 받았던 자들은 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또 어느 정치 세력들은 다시 복원해주자라고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조선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동족을 노예로 삼은 국가가 조선입니다. 동족을 하인으로 살 수 있어요. 하인은 뭡니까? 지금으로 치면 직원이죠. 월급을 주고 고용관계를 맺고 직원으로 부리는 사람이 하인 아닙니까? 그런데 노비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어느 국가가 역사를 봤을 때 자기 민족을, 자기 국민을 노예로 부리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중세 유럽의 농노, 그게 또 다 계약관계예요. 우리가 지금 소장농 이런 겁니다. 그런 정도로 조선이 희한한 나라였는데 그걸 지금 떠받드는 세력이 저쪽에 있어요. 희한하죠. 그들은 평등을 외치면서도 희한하게 또 그걸 또 받듭니다.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왜, 우리 정부는 왜 중국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까? 거짓말까지 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6년에 50회, 17년에 50회, 18년에 140회, 19년에 50회 침범했다라고 했는데 군 내부 자료를 보니까 16년에 40회, 17년에 60회, 그러니까 16년, 17년 다 10회씩 거짓말했죠. 18년에는 무려 200회 들어왔는데 140회로 축소했죠. 19년에는 150회 들어왔는데 50회로 축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 자료는 또 이건 또 정확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40회, 60회, 200회, 150회 이렇게 끝이 딱딱 맞아 떨어질까요? 152회, 213회, 203회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200회, 150회 딱딱 떨어질까요? 이것도 그냥 거짓말이라 이겁니다. 그나마 또 이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이런 통계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정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이 그야말로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 실시된 공대지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 최고위급 장성이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장성이 사망할 경우 전쟁 발발 이후 전사한 최고위급 인물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5월 21일
루안스크시에 있는 내무부 경찰학교에 스칼프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해당 건물에서 회의 중이던 러시아군 고위 장교들이 무더기로 죽거나 다쳤다고 러시아 측 텔레그램 채널들이 긴급 리포트했습니다. 대낮에 실시된 이번 공습은 드니프로 페트롭스크주 상공에서 수호-24M 공격기가 발사한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에 의해 수행됐는데요. 추정 발사 좌표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00km에 달했지만 러시아군은 이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루안스크 내무군 경찰학교에는 남부군광구 사령부 요원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난 18일 크렘린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전술 핵무기 사용 훈련 계획을 브리핑했던 남부군광구 사령관 게나디 아나슈킨 상장도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남부군광구는 이달 초 발표했던 비전략 핵무기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로스토프 나노드 지역에서 이스칸데르 M과 킨잘 미사일을 사용한 핵무기 사용 훈련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안건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루안스크 비상사태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미사일에 피격된 건물이 완파되었고 회의장에 있던 인물들 중 1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중상자 가운데는 아나슈킨 상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나슈킨 상장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러시아군 평화유지부대 사령관을 맡았다가 지난 5월 15일 남부군광구 사령관으로 임명돼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인물인데요. 과연 우크라이나의 스칼프 미사일이 개전 후 최대 전과를 기록했다는 공식 발표를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발 화염이 지금 치솟아 오르고 있죠. 네, 동영상 보시겠는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 폭발 화염인데 이 건물이 내무군, 그러니까 군이 아니고 내무군 훈련소 경찰학교입니다. 우리 요로 치면 경찰학교, 중앙경찰학교 이런 데 있죠. 그런데요. 그래서 건물 좀 좋고 하니까 야, 그거 우리 좀 쓰자 해서 이 사람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어디냐? 여기가 이제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가 루한스크예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장악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바로 여기입니다. 루안스크시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훈련소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일단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비전략 핵무기 훈련해라. 비전략 핵무기, 그 말은 전술 핵무기 훈련해라 그 말이죠.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파병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파병하면 우리는 문명을 말살시켜버리겠다. 그 핵무기 사용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핵무기 훈련해라 라고 남부군광구 사령관 이 사람을 불러서 브리핑까지 받았어요. 그 훈련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탄두를 또 지웠네요. 이제 핵탄두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핵무기 사용 훈련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그 사령관이었다가 5월 15일, 그러니까 며칠 안 됐죠. 5월 15일 날 상장으로 진급했어요. 그리고는 남부군광구 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게나디 아나슈킨 상장인데 갓 진급했어요. 진급한 지 지금 열흘도 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사성장군 딱 달고 군사령관 됐죠. 지금으로 치면 지작사령관 또 후방작전 사령관 다 있죠. 제2작전 사령관, 이런 작전 사령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아마 초도순시 다니고 있는 중이겠죠. 초도순시 다니면 참모장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군 기준으로 이 군사령관의 참모장이 투스타죠. 여기 부사령관이 있는데 쓰리스타죠. 부사령관은 아마 안 따라다닐 겁니다. 왜냐, 사령부를 또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 한 명은. 그래서 참모장, 그리고 그 또 참모, 우리 한국군 기준으로 참모들은 이 군사령부의 참모들 다 원스타죠. 원스타 쫙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따라다니겠죠. 그리고 현지 부대장들 오니까, 군사령관 오니까 부대장들 군단장 이런 사람들 또 잔뜩 와서 회의하고 있었겠죠. 그 길을 그냥 정확하게 회의하는 시간에 당연히 정보가 있었겠죠. 스칼프 미사일, 바로 영국명으로는 스톰 섀도우, 프랑스명으로는 스칼프, 이걸 쏴버린 겁니다. 그게 정통으로 맞아 버렸고,
그 공격으로 인해서 13명이 지금 죽었고 26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이 군사령관, 남부군강구 사령관은 중상자에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영상 하나 보시겠는데 비포 애프터예요. 그게 지금 연속으로 나오는데 비포 멀쩡한 건물이 있죠. 애프터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죽는다면 이 전쟁 개전 이후에 가장 높은 사람이 죽는 그런 전과가 아닌가. 그리고 또 군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장성들 많겠죠. 아주 많은 장군들이 한꺼번에 폭산 이런 전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엄청난 공격에 러시아군 방공 무기들은, 지대공 미사일들은, 레이더들은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최근에 에이테킴스 그리고 함 미사일 그리고 말드 등을 사용한 우크라이나군의 시드 작전, 방공망 제압 작전이 아주 효과적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대를 갖고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